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2011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현상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저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는 1976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역사학자로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서 생물학과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통찰하는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책은 우리 인류의 간략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략한이라는 표현은 7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종족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3가지 혁명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인류 역사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은 7만 년의 시간을 건너뛰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1부 인지혁명 제1장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7만 년 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평범한 원숭이 한 무리가 숲속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죠. 사자나 코끼리처럼 강하지도 않았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었어요. 먹이사슬에서도 그저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정말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답니다. 하라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원숭이들을 지구의 지배자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지구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럽과 서아시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고, 동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죠. 인도네시아에는 호모 솔로엔시스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시베리아에는 호모 데니소바가 살고 있었어요. 최소 6종의 서로 다른 인류가 동시에 지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남아있어요. 다른 인류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하라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인류종들을 체계적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조금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형제살인범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존 경쟁의 현실이었어요. 2장 지식의 나무 그렇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다른 인류종들에게 없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더 큰 뇌? 더 정교한 도구? 아니면 더 강한 체력? 하라리가 제시한 답은 정말 놀라워요. 바로 허구를 믿는 능력, 즉 상상력이었다는 거예요. 7만 년 전 어느 순간 우리 조상들의 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전자 돌연변이였을 수도 있고 뇌 구조의 미묘한 변화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혁명적이었죠. 갑자기 사피엔스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신, 조상의 영혼, 토템 동물.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사피엔스들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 덕분에 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어떤 동물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바로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동물들, 심지어 네안데르탈인까지도 혈연 관계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개체들과만 협력할 수 있었어요. 침팬치 무리는 최대 150마리 정도가 한계였죠. 하지만 사피엔스는 달랐어요. 공통의 믿음, 공통의 신화를 공유하는 수천, 수만, 심지어 수백만 명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사람들이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다면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거죠. 하라리는 이런 예를 들어줘요. 만약 여러분이 중세시대의 순례자로서 낯선 도시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 사람들과는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같은 신을 믿는 형제 자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의 힘이었어요. 상상 속의 질서가 현실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3장.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인지혁명 이후의 사피엔스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라리는 우리를 석기시대의 어느 평범한 하루로 데려가요.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30명 정도 되는 사피엔스 무리가 강가에서 잠을 깨어요. 리더격인 남자가 일어나면서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오늘은 강 상류로 가서 견과류를 모으고 오후에는 들소떼를 추적해보자.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여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서 사자 영혼이 나타났어. 우리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다른 동물들이었다면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피엔스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현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렵 채집인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웠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만 일하면 됐었거든요.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즐겼어요. 현대인들이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씩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여유로운 삶이었죠. 또한 그들의 식단은 매우 다양했어요. 수십 가지의 과일, 견과류, 뿌리, 그리고 다양한 동물의 고기를 먹었거든요. 영양학적으로도 현대인들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안정성도 있었어요. 자연재해나 질병, 사고로 언제든 죽을 수 있었죠. 평균 수명도 30에서 40세 정도였을 거예요. 4장 대홍수. 인지혁명은 단순히 사피엔스들의 생활 방식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지구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사피엔스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할 때마다 그곳의 거대 동물들이 신기하게도 멸종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라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4만 5천 년 전 사피엔스들이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2미터 높이의 캥거루, 콧불소만한 크기의 원뱃, 사자만한 고양이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몇천 년 만에 이들 거대 동물의 90%가 사라졌어요. 16,000년 전 사피엔스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머드, 거대한 땅늘보, 사브레투스 호랑이, 이들도 곧 멸종의 길을 걸었죠. 설마 그 적은 수의 사피엔스들이 그렇게 많은 거대 동물들을 멸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피엔스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협력과 전략적 사고였어요. 사피엔스들은 불을 사용해서 넓은 지역을 태울 수 있었어요.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 또한 집단으로 사냥을 하면서 어른 동물들을 죽이고 새끼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하라리는 이것을 첫 번째 대량 멸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생명체들을 멸종시켜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인지혁명은 인류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제2부 농업혁명 5장 역사상 최대의 사기 12,000년 전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피엔스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포기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작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농업혁명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이 농업혁명이 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보였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하라리의 견해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농업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라리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농업혁명 이전의 수렵 채집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만 일하면 됐어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았죠. 물론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농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해야 했어요. 허리를 구부려 곡식을 심고 김을 메고 수확하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죠. 더군다나 식단도 단조로워졌어요. 수십 가지 다양한 음식 대신 주로 밀이나 쌀, 옥수수 같은 곡물에만 의존하게 됐어요.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한 가지 작물에만 의존하다 보니 흉작이 들면 온 마을이 굶어 죽는 일도 생겼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농업을 선택했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하라리의 대답은 정말 기발해요. 사람들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사람들을 길들였다는 거예요. 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농업혁명 이전의 밀은 중동의 작은 지역에서만 자라는 평범한 풀이었어요. 그런데 사피엔스들이 밀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지금은 지구 전체 육지의 상당 부분을 밀밭이 차지하고 있죠. 생물학적 성공의 기준을 보면 밀이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사피엔스들은 밀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매일 밀을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해야 하는 6장 피라미드 건설하기 농업혁명의 또 다른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이었어요.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했어요. 특별히 부유한 사람도 극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농업사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로 생긴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도 필요해졌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논리가 말이에요. 여기서 인지혁명 때 발달했던 상상력이 다시 등장해요. 사람들은 신, 왕권, 계급과 같은 개념을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무라비 법전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정한 질서에 따라 귀족은 귀족으로, 평민은 평민으로,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다 라는 식의 논리죠.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하라리는 이런 상상의 질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를 제시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이야기예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돌덩어리를 나르고 쌓아 올렸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총이나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그들이 파라오는 신이고 피라미드는 신성한 건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거죠. 7장 메모리 과부하. 농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진 거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곡식을 빌려줬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뇌는 원래 15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했어요. 하지만 농업사회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함께 살게 됐죠. 모든 걸 기억으로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문자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회계 기록에서 시작했어요. 양 5마리, 보리 10포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점차 복잡한 법률, 종교적 가르침, 역사 기록까지 문자로 남기게 됐죠. 문자의 발명은 인류에게 또 다른 혁명이었어요. 이제 지식과 경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1000년 전 사람의 생각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라리는 문자가 가져온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긴 거죠. 지식이 권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8장 역사에 정의는 없다. 하라리는 이 장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인류 역사에 진보가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걸까? 우리는 보통 역사를 진보의 과정으로 생각해요. 원시 시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더 좋아졌다고 믿죠. 하지만 하라리는 이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해요. 농업혁명 이후 인류의 총 인구는 확실히 늘어났어요. 기술도 발전했고 더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은 어떨까요?
수렵 채집인들은 비록 기술은 원시적이었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여유 시간도 많았죠. 반면 농업사회의 농민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흉작의 불안에 떨고 지주에게 착취당하면서 정말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라리는 역사에는 진보도 없고 정의도 없다고 말해요. 단지 변화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는 일부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업혁명은 밀과 같은 작물에게는 대성공이었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산업혁명은 자본가들에게는 기회였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착취의 시작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란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온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이런 변화를 진보라고 포장해 온 것일 수도 있고요. 제3부 인류의 통합 9장 역사의 화살 농업혁명 이후 인류는 점점 더 큰 집단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어요. 부족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왕국으로, 왕국에서 제국으로 규모가 계속 커져갔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라리는 3가지 통합 도구를 제시해요. 바로 화폐, 제국, 종교예요. 흥미로운 건 모든 문화에는 내부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세 유럽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해라,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어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사도 정신인 명예를 위해 싸워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라 라는 가르침도 있었죠. 이 두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라리는 이런 모순이야말로 문화의 엔진이라고 말해요.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들이 창의성과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이 둘은 종종 충돌해요. 자유를 최대화하면 불평등이 심해지고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가 제한되죠. 하지만 이 긴장 관계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10장 돈의 향기 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허구예요. 생각해보세요. 돈 그 자체로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살 곳을 제공해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종이 조각이거나 금속 덩어리, 아니면 컴퓨터 화면의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은 마법 같은 힘을 갖게 됐어요.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하라리는 돈의 진화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해요. 처음에는 보리 같은 곡물이 화폐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먹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화폐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지폐의 등장이에요. 지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쁘게 인쇄된 종이일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생긴 거예요. 현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자화폐 시대예요. 이제는 종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 서버의 숫자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죠. 돈의 가장 놀라운 점은 보편성이에요. 종교나 정치체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돈을 믿어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종교적으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하지만 하라리는 돈의 어두운 면도 지적해요. 돈이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웃이 어려우면 그냥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죠. 심지어 사랑이나 우정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세상이 됐어요. 11장 제국의 비전. 역사상 대부분의 인류는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았어요. 로마 제국, 중국 제국, 몽골 제국, 영국 제국. 이런 제국들이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하나로 통합시켰죠. 우리는 보통 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침략과 정복, 착취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라리는 제국의 다른 면도 보여줘요. 제국이 없었다면 인류 문화의 교류와 발전은 훨씬 더뎠을 거예요. 로마 제국 덕분에 그리스 철학이 유럽 전역에 퍼졌고, 몽골 제국 덕분에 동서양의 기술과 사상이 교류됐죠. 더 흥미로운 건 현재의 문화적 정체성도 사실 과거 제국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도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무굴 제국 시대에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프랑스 요리, 아르헨티나 탱고, 영국의 홍차 문화, 이런 것들도 모두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적 혼합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하라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라고 말해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12장 종교의 법칙. 종교는 인류를 통합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였어요. 하지만 하라리가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는 종교를 초인간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라고 정의해요. 이 정의에 따르면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도 모두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유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자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인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을 해부해 봐도 인권이라는 기관은 없어요. 인권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현실이 됐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이상을 믿었어요. 이것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하라리는 종교가 진화해온 과정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정령 숭배에서 시작해서 다신교를 거쳐 일신교로 발전했죠. 그리고 현재는 인본주의 종교가 주류가 됐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로마의 다신교 전통을 흡수했고,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현대의 자유주의도 기독교적 전통에서 많은 걸 가져왔죠. 13장 성공의 비결. 그렇다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위대한 인물들의 결단? 경제적 이익? 아니면 순전한 우연? 하라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역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더 낮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가 그녀에게 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로마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예로 1776년 7월 4일 밤에 영국 저격수가 조지 워싱턴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독립전쟁이 실패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세계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거예요. 하라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 역사에는 필연적인 법칙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작은 우연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은 있어요. 인류는 전반적으로 더 큰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폐, 제국, 종교라는 세 가지 도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제4부 과학혁명 14장 무지의 발견. 500년 전 세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과학혁명이 시작된 거죠. 하라리는 이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줘요.
천년에 태어난 스페인 농부가 1500년에 깨어난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익숙할 거예요. 기술이나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15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날에 깨어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을 거예요. 과학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를 인정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학혁명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했을 때 달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구멍투성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는 기존의 종교적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그는 종교 서적을 뒤져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정교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런 태도 변화가 과학혁명의 핵심이었어요. 책 속의 지식보다는 현실 세계의 관찰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15장 과학과 제국의 결혼. 과학혁명은 단독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죠. 유럽의 탐험가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수집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됐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과학적 지식의 결과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 대략적인 지구의 크기, 바람과 해류의 패턴,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다면 대서양 횡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캡틴 쿡의 태평양 탐험은 더욱 과학적이었어요. 그 배에는 천문학자, 생물학자, 의사 등 다양한 과학자들이 동행했어요.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수집한 거죠. 하지만 이런 과학적 탐험의 이면에는 정복과 착취가 있었어요. 유럽인들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정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도 과학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이는 가짜 과학이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16장 자본주의 교리. 과학혁명과 함께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자본주의의 등장이었어요. 그 전까지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어요. 한 해 생산량이 좋으면 다음 해에는 보통 나빴죠. 전체적으로는 정체 상태였어요. 하지만 과학혁명 이후 상황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풍요로울 거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런 믿음이 자본주의의 기초가 됐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성장을 믿기 때문에 현재 돈을 투자할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은행도 미래의 성장을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고요. 하라리는 자본주의의 핵심을 성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자본가들은 이윤을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해서 더 큰 이윤을 얻으려고 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반해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정말 무한한 성장이 가능할까요? 하라리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해요. 17장 산업의 바퀴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를 또 한 번 바꿔놨어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의 폭증이었어요. 그 전까지 인류는 주로 인력과 충력, 그리고 바람이나 물의 힘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증기기관 이후로는 석탄, 석유, 전기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생산량은 폭증했어요. 하루에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양을 기계는 수백 배로 늘려줬거든요. 더 많은 옷, 더 많은 철, 더 많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도 완전히 바꿔놨어요. 농촌의 농민들이 도시의 공장 노동자가 됐고 새로운 형태의 계급이 생겨났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도 시작됐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시간 개념이었어요. 농업사회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활했었어요. 하지만 공장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일해야 했죠. 시간이 돈이 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18장 끝없는 혁명 산업혁명 이후 변화의 속도는 계속 빨라졌어요.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전기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혁명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혁명이 시작되는 시대가 됐어요. 20세기에는 특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자동차와 비행기가 발명돼 이동의 혁명이 일어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소통의 혁명이 시작됐죠. 항생제의 발견으로 의학혁명도 일어났고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발명품도 등장했어요. 바로 핵무기예요. 인류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하라리는 현재 우리가 또 다른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해요. 바로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혁명이죠. 이제 우리는 생명체의 DNA를 조작할 수 있고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라리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변화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해요. 19장.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과학혁명 이후 인류는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뤘어요. 인구는 14배 늘었고 생산량은 240배 늘었어요. 평균 수명도 크게 늘었고 질병도 많이 정복했죠. 하지만 하라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해졌을까?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현대인이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먹고, 더 오래 살고,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주관적인 행복감은 어떨까요? 하라리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줘요. 중세 농민과 현대 직장인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몇 가지 힌트는 있어요. 현대 사회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은 계속 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또한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살아요. 중세 농민은 가난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현대인은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느끼죠. 기대가 높아진 만큼 실망도 커진 거예요. 20장.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마지막 장에서 하라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예측을 제시해요.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오래 사는 개량된 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사이보그 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뇌에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와 직접 소통하거나 기계 팔다리로 신체를 대체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셋째,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의식 자체를 기계로 옮길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디지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라리는 이런 변화들이 인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예측해요. 그 새로운 존재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이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결국 인류는 2개의 다른 종족으로 나뉠지도 몰라요. 하라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모든 게 가능해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죠. 시사점과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7만 년이라는 거대한 시간 여행이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시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 책은 단순히 역사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인류가 걸어온 길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라리의 도발적인 시각이었어요. 농업혁명을 최대의 사기라고 부르고 인권이나 자유 같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결국은 상상 속의 질서라고 말하는 그의 관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라리가 허무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상상의 질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걸까? 였어요. 돈, 국가, 종교, 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인지혁명에 대한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상상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상력이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죠. 농업혁명에 대한 재평가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농업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하라리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했어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7만 년 전 아프리카의 평범한 원숭이들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둘째는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됐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해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인공지능의 위험. 이런 문제들은 모두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라리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게 가능해진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출근길에 보는 건물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지갑 속의 신용카드.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7만 년에 걸쳐 쌓아온 상상 속 질서의 산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어요. 100년 후, 1000년 후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하라리가 예측한 대로 호모 데우스가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까요? 사피엔스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관점을 제공해주는 책이에요. 물론 하라리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 그것이야말로 이 책의 진정한 가치인 것 같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 도시의 불빛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행의 결과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 여행의 동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류의 놀라운 여행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7만 년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